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본부 샤르 엑스파일의 이세환입니다.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이 2주 휴전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군사 충돌이 잠시 멈추고 이제부터는 좀 2주간 협상과 압박 국면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특히 이번 사태의 핵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 2주 휴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조건부 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상할 게 굉장히 많죠. 10가지나요. 10가지. 10가지인데 실제로 이번 합의는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그 조건부 휴전으로 보도도 됐고요. 이 내용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그리고 후속 협상 그다음에 추격 타격 유예가 이게 맞물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핵심은 이거죠. 첫 번째 군사적으로는 일단은 확전은 억제됐다. 일단은 미국은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더 깊은 인프라 타격과 장기전에 들어가는 부담을 일단 피했죠. 피했고 이란도 지금 이란 만신창이잖아요. 그래서 이란도 더 두드려 맞지는 않는다. 그리고 일단은 한숨 돌릴 시간을 벌었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외교적으로는 이게 영구적인 평화가 아니라 2주짜리 지금 시험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파키스탄 중재 아래 일단 후속 협상이 예정돼 있어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합의 문안의 해석에서도 벌써부터 이게 좀 트러블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영어로 된 합의문하고 페르시아로 된 합의문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지만 우리가 살펴볼 건 또 뭐냐? 경제적으로는 시장 안전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휴전 발표가 된 뒤에 유가가 급락을 했죠. 종전은 아니지만 당장은 최악은 피한 그런 임시적인 조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따라서요, 이번에 2주간의 휴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쟁 완화라기보다는 더 큰 국면의 전환을 위한 어떤 전술적 정지가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위험한 쟁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쟁점들이 해결될 기미가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아요. 일단 왜냐?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호르무즈 통행 조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라늄 농축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제재와 재건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휴전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불명확해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때렸잖아요. 뭐 휴전하기로 한 지 반나절도 안 돼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때려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레바논이 휴전 조건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인식이 엇갈린 거죠. 일종의 긴장 완화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전세가 안정됐다 이렇게 보기는 무리입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1차 고강도 충돌이 끝나고 2차 협상 재배치 재압박 국면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숨 쉬는데 이 한숨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의 본질이 뭐냐면 이번 전쟁의 본질이 미국과 이란이 한 번 더 싸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중동의 안보 질서, 해상 질서, 그다음에 에너지 질서의 규칙을 누가 정하느냐 이거를 놓고 벌어진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사 충돌은 일단 겉에 드러난 거고요. 그 아래에 해협 통제, 동맹국 줄 세우기, 시장 심리 조정, 그다음에 전후 협상 주도권 확보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휴전이 발표되니까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증시가 급등했죠. 하지만 뭐예요? 해운사들은 여전히 정상 복귀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쟁이 끝났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규칙을 누가 다시 쓰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출렁인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쉽게 말하면요. 이번 전쟁은 세 층으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층위는 뭐냐면 군사작전이에요. 즉 타격과 보복, 억제와 재억제가 오가는 그런 전통적 충돌을 일단은 우리가 보고 있는 층위로 놔야 되고요. 그런데 두 번째 층위는 첫 번째 층위의 부가적인 산물이죠. 한마디로 해상 통제전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전장이면서 동시에 뭐가 됐습니까? 이번에 협상 카드가 됐죠.
이란은 이 여기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과를 자유로운 국제 통항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이란이 관리 허가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판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층위로 올라가는 게 바로 정치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멈췄는지 보다 중요한 게 누가 휴전의 문구를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국제사회에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강요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졌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이란도 강경이고 미국도 강경이잖아요. 여기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이 주도권을 잡은 쪽이 상대한테 이걸 강요하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란한테만 강요하겠어요? 아니죠. 걸프 주변국들과 심지어 동맹한테도 지금 미국은 강요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를.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 배 안 보내네? 그래? 두고 봐. 이런 식으로 협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사태는요. 미사일이나 이런 거보다 협의에 대한 내용, 문구 이런 게 더 중요하고요. 폭격보다는 해협, 그다음에 전과보다는 해석의 싸움이 더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란은 지금 이 패배를 이 협상을 통해서 뭘로 바꾸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승리로 바꾸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승리로 바꿨다면은 어떻게 여기서 이제부터는 재건 비용을 어떻게 여기서 뽑아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란한테. 동시에 미국이 승리를 장기 부담 없는 관리 가능한 승리로 축소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한마디로 뭐냐. 미국은 승리 선언의 수위를 낮추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승리 수위의 선언을 낮추되 확실하게 저 정도면 승리가 맞구나 설득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 체제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서사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미국은 뭐예요? 더 깊이 들어가서 처음엔 미국이 뭘 해서 레짐 체인지를 원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최소한의 군사적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무언가는 여기를 통해서 얻어내야겠다.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측이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만 지금 이거 협상 테이블에 앉을까요? 아니죠. 각자 유리한 전후 프레임을 만들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 전쟁이란 건 영토 탈환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영토 탈환할 게 있어요? 이번 전쟁에서? 없어요. 영토 탈환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초크 포인트에 대한 정치화죠. 호르무즈 해협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 해협이라는 게 단순한 지리적 병목이었다면 지금은 뭐예요? 이것이 외교의 카드이자 보험료 인상 장치가 돼버렸고 그다음에 까딱 잘못했다가 이게 뭐가 됩니까? 세계 인플레이션의 스위치가 돼버립니다. 예전에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상대도 안 될 공황이 올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번 사태가 미국 대 이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여기 누가 또 끼어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요, 여러분들 미국 이란 휴전과 별개로 레바논 전선, 이스라엘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레바논 전선은 이게 또 다른 영역이 될 수 있어요. 실제 대규모 공습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란은 뭐라고 합니까? 레바논도 포괄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해석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순한 문구의 오해가 전혀 아니에요. 이 중동 전선이 이제 하나의 전선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표를 가진 여러 전선이 하나의 패키지 묶음이 됐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워싱턴이 트럼프가 멈추고 싶어도 텔아비브가 네타냐후가 계속 움직이면 전쟁은 어떻게 돼요? 다른 형태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명확하죠. 이번 사태의 본질은요. 군사 충돌에만 포커스를 두면 안 되고요. 중동의 질서를 누가 설계하고 세계 경제의 목적을 누가 쥘 수 있느냐 이걸 둘러싼 복합 전쟁이 돼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적을 무너뜨리는 전쟁이라보다는 멈춘 뒤에도 누가 새롭게 규칙을 쓰느냐 이게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보면 전쟁 재건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통행세를 받는다.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것마저 안 되면 안 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웃긴 건 엊그저께인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통행세 우리가 걷겠다. 야, 나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쉴드를 쳐줄래야 쳐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 호르무즈 해협은요 뭐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처럼 이게 돈 내는 게 운하는 어떤 회사가 팠잖아요. 인공적으로 판 거기 때문에 이 운하를 만든 쪽에서 돈을 거둘 권리가 있어요.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운하는 돈 내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해협은 뭐예요? 이건 국제법상 국제 항행에 쓰이는 해협이에요. 원칙적으로 단순 통과 자체에 통행료를 붙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엔 해양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엔 해양법도 국제 해협의 통과 통항은요 방해하거나 정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외국 선박에는 단순 통과만을 이유로 요금을 부과할 수 없어요. 이게 유엔 해양법이에요. 다만 예를 들어서 뭐 도선을 해준다거나 예인을 해준다거나 뭐 안전관리를 한다 이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소의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이 말하는 것 같이 야 척당 뭐 30억씩 내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과연 통행료라는 게 생기면 이게 통행료가 누구 것이한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특정 국가한테 이게 특정 국가가 이걸 통행세를 건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란이나 오만이 해협 연안국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곧 해협 자체를 유로 도로처럼 운영할 권리로 이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논란이 된 건 뭐냐면 합법적 통행료 이게 아니라 이게 합법도 아닐 뿐더러 이란이 무력 통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 통과세 삥을 뜯는 거예요, 사실. 더군다나 이란은 지금 뭘 하려고 해요? 선박 종류와 화물에 따라 또한 개별 국가에 따라서 요금을 달리하겠다. 굉장히 구체적인 플랜을 내놓으면서 지금 이거 삥을 뜯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여러분들 뭐예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거죠. 법적으로는 이 근거가 약해도 실제로 해협을 통제하는 쪽에서 야 허가받아, 돈 내, 아니면 못 지나가 이렇게 버리면 뭐예요? 선사들은 또 보험사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돈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이거 못하게 하면 또 뭐 군함 들어와서 또 뭐 후다닥닥 해야 될 텐데 그거보다는 그냥 돈 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해운업계는요 휴전 뒤에도 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행 재개가 여전히 불안하다고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국제법으로 금지해도 지정학은 충분히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삥을 뜯을 수 있다. 통행세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호르무즈에서 이 통행세 내는 게 선례가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 지구상에 해협이 호르무즈만 있나? 아니죠? 굉장히 많아요. 다른 해협들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연안 국가든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해협에 있는 연안 국가들이 안보가 불안하다, 환경 보호비 필요하다, 통항의 관리비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도 뭘 할 수 있어요? 통행세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말라카 해협, 대만 해협, 그다음에 바브 엘만데브 해협 같은 이 전략적 해협도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 총리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르무즈 통행료는 항행의 자유에 대한 위험한 선례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 진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아 유가가 또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여러분들 호르무즈 해협은 그나마 유조선만 들락날락거리잖아요. 말라카 해협은 화물선 들락날락해요. 호르무즈 해협도 유조선뿐만 아니라 화물선 들락달락해요. 그러니까 유조선뿐만 아니라 화물선에서도 당연히 뭐예요? 통행세 내라, 돈 내라고 하고 되면 자유무역 질서가 솔직히 말해서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네. 핵심이 여러분들 한 척 왔다 갔다 할 때 몇 억씩 낸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규칙이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각 해협에서 통행료가 굳어지기 시작하면 바다가 더 이상 열린 공공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로 바뀌어요? 이게 힘센 연안국이 가격표를 붙이는 공간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만약에 중동하고 우리가 이제 무역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유로들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 대만 해협 이렇게 삥을 뜯기 시작하잖아요. 우린 자칫 잘못하면 삥을 몇 번 뜯겨요? 3번 뜯겨요. 호르무즈에서 한 번 뜯기죠. 오다가
어디서 뜯겨요? 말라카 해협에서 한번 또 뜯기죠. 오다가 대만 해협 바깥으로 안 나고 대만 해협을 통과해야 된다. 대만 해협에서 삥 뜯겨요. 우리는 3번을 뜯기는 구조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국제 무역 질서의 사망선고라고 제가 말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여러분, 이게 시장의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했죠. 법은 멀고 뭐는 가까워, 주먹은 가까워. 법적으로 옳고 그르냐하고 별개로 선사와 보험사는 무력보다는 뭘 택해요? 돈을 택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통행료라는 게 굳어지게 되면요, 유가나 이런 게 일시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지정학적 비용이 어떻게 상수로 따라붙게 됩니다. 이제부터. 당연히. 그래서 외신들도 이란의 호르무즈를 톨부스 구상이라고 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을 구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2주 휴전은 안정된 휴전이 아니라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관령 정지 상태예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일단 당사자, 미국과 이란 당사자들이 같은 휴전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이번 휴전을 뭐예요? 대이란 충돌의 일시적인 숨고르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 레바논하고 이란은 다른 전선이야 라고 해서 별개로 생각해서 지금 레바논 때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네타냐후도 뭐라고 합니까? 휴전은 지지하는데 레바논은 아니야. 레바논은 다른 곳이야. 그래서 베르트 공습했잖아요. 반면 이란하고 중재국은 어떻게 해요? 레바논까지 좀 더 폭넓게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해석 차이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한쪽은 이스라엘은 정당한 군사 행동이라고 봐요. 얘네들은. 그런데 다른 한쪽 이란하고 중재국들은 어떻게 봐요? 이거를 휴전의 위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전이란 건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 해석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엇갈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이스라엘 리스크예요. 이게 최대 리스크죠.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특히 이번 휴전이 그냥 숨고르기예요. 왜? 지금 다비드 슬링이나 에로우나 이 방공 시스템을 너무 많이 써버렸거든. 그러니까 이거 찍어낼 시간이 필요해요. 2023년부터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쟁을 했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비난하니까 하마스하고 합의를 했다. 하고선 합의를 했다 하고 나서 10분 뒤에 또 공습을 하네. 몇 번 있었잖아요. 똑같은 일이. 헤즈볼라 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헤즈볼라 삐삐로 3,000명 날려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헤즈볼라 약해졌네. 신나게 때리다가 더 이상 하지 마. 국제사회가 이렇게 하니까 알았어. 우리가 조금 우리도 이제부터 한 3일간의 이제 휴전을 가질게. 그날 밤에 헤즈볼라 새 수장이 나오니까 걔 참수했죠. 작년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할 때. 신나게 미국하고 때리다가 이제 그만할까? 아니, 아직 아닌데 이란 대신에 헤즈볼라를 다시 한번 때릴게. 이랬단 말이죠. 한마디로 중동에서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엮인, 이건 항상 이스라엘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멈추고 싶어도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 휴전은 뭐예요? 굉장히 쉽게 흔들려요. 그리고 일단 네타냐후 자체가 뭐예요? 종전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가 뚜렷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네타냐후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전쟁이 끝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기가 살아있는 한, 자기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자기 마누라가 살아있는 한. 그 다음에 변수는 또 뭐가 있냐? 호르무즈 협상이에요. 휴전의 핵심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도 아직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나 AP 같은 경우 외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란은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과 휴전 해석 문제를 이유로 협상 철회까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호르무즈도 언제든지 다시 긴장의 레버리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협상이 조금만 꼬이면 휴전은 바로 다시 충돌 국면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떤 그 살얼음판, 굉장히 얇은 유리판 위에 지금 우리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주가 진짜 협상도 맞긴 해요. 맞긴 한데 정확히는 협상을 명분으로 한 재정비 시간에 전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교는 열려 있어요. 외교는 열려 있죠. 외교는 열려 있는데 군사 정치적으로는
각자가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 일단 4월 10일 날 이슬라마바드에서 후속 협상이 예정되어 있죠. 그다음에 미국과 이란 모두 대화할 의지는 있어요. 의지는 있는데 하지만 유엔 주재 이란 대사가 뭐라고 했냐면 매우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했어요. 전향적으로 접근이 아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진짜 전향적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게 다 열려 있다. 모든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겁니다. 뭐예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호르무즈 해협 통과도 여전히 이란군 조종 아래 두겠다고 명백히 밝혔거든요. 유엔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평화 신뢰가 쌓인 협상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서로 총을 겨눈 채 탐색하는 협상이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거 왜 시간 벌기 성격이 강하냐면 전선이 완전히 멈춘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때문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이 2주는요. 외교의 시간인 동시에 재공격 준비와 비용 통제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 3월 31일에 미국의 제10상륙전단이 여기는 항공모함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제10상륙전단이 중동으로 출발했어요. 협상 시간 2주잖아요. 2주면은 대략 언제쯤이냐면 4월 22일 전후예요. 4월 22일, 23일 전후쯤인데 절묘하게도 이 시기는요. 새로 출발한 이 미국의 제10상륙전단이 아라비아해에 도착하는 시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항모전단 2개, 완투펀치가 있잖아요. 3펀치가 오는 시간이에요. 그 3펀치가 도착하는 시간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져요. 그 다음에 비용의 시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일단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면 글로벌 유가 때문에 미국 내 정치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워싱턴 생각은 뭐야? 트럼프 생각은 일단 해협 다시 열고 시장을 진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 2주간. 이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해협의 선박 적체 해소를 미국이 돕겠다고 했거든요. 즉 여러분 미국은요. 협상해서 평화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확전과 경제 충격을 관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전 굉장히 비관적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헌법상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벌일 수 있는 군사작전이 60일이 한계예요. 그런데 협상이 원활히 타결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해요? 미국은 증강된 전력으로 재차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전쟁이 일어난 게 2월 28일이에요. 그렇다면 4월 말까지는 작전을 끝내야 하는데 이게 쉬울까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2주간의 휴전 기간 동안에 미 의회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당이에요. 그렇다면 미 의회가 과연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트럼프한테 힘을 실어줄 것인가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전쟁을 통과시켜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협상에 나오면서도 승리를 주장하고 해협 통제와 통행 조건을 계속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레버리지로 남겨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협상장에는 앉아 있지만 서로가 지렛대를 레버리지를 내려놓은 게 아닌 상태예요. 이것은 이란이 패배 인정형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체제 생존과 협상 복원력을 위한 숨고르기에 가깝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이번 사태를 중동에서 또 전쟁 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너지 수입국이면서 수출 제조국이고 동시에 해상 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IMF도 뭐라고 했어요? 중동 충돌 격화가 한국에선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수출 둔화가 동시에 오는 부정적 공급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IMF가. 우리 그 지긋지긋한 IMF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중동 전쟁은요. 외교 뉴스가 아니라 곧바로 물가, 환율, 수출, 산업 가동력 문제로 번지는 국내 경제 변수입니다. 이제 이번에 더 분명해진 건요. 우리나라의 약점이 어떤 전투력 부족이 아니라 병목에 걸린 국가 구조라는 그런 점이에요. 외신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정부는요. 최근에 호르무즈 경유 차질에 대응해서 카자흐스탄하고 오만, 사우디에 장기 에너지 공급선을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국에서
4, 5월 대체 원유 1억 1천만 배럴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박 26척이 해협 인근에서 여기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이렇게 외신들이 보도를 했어요. 이 보도는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공급선과 항로가 흔들릴 때 국가 전체가 얼마나 즉각 흔들리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야 할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안보의 정의를 좀 넓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안보는 대체로 뭐예요? 북한이 미사일 쏘면, 북한이 핵 쏘면 어떻게 막을까, 이거에 집중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사태가 보여준 건 뭐냐면 우리나라를 멈추게 하는 방식이 꼭 한반도 미사일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호르무즈가 흔들리면 정유, 석유화학, 발전, 해운, 반도체 소재 조달, 물가가 어떻게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는요, 이제 군사 안보와 경제 안보, 해상 안보, 에너지 안보가 분리될 수 없어요. 같이 묶입니다, 이제. 국제에너지기구 있죠? IEA라고. 여기도요, 올해 중동 전쟁에 대응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4억 배럴 그 비상 비축유를 방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중에서 2,246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죠. 이건요, 에너지 비축이 이제는 보조 수단이 아니라 뭐다? 핵심 안보 수단이 된 거예요. 두 번째 과제는요, 에너지 조달의 다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무슨 사태만 해도 야, 우리가 에너지 수입원을 다변화하다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에너지 조달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뭐 조달 경로의 다변화를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공급급을, 에너지 공급급을 몇 개 더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같은 중동산 원유라도 결국 호르무즈를 지나야만 하면 위험은 그대로 남잖아요. 외신들은요, 우리나라가 사우디 홍해 연안 얀부항을 대체 경로로 검토하고 있고 이미 호르무즈 경유, 원유, 나프타 차질이 현실화되니까 우회 노선을 찾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즉 앞으로의 전략은요, 어디서 사오냐보다 어떤 초크 포인트를 피해서 가져오느냐, 이게 더 중요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선 다변화만 강조하고 항로 다변화를 놓치면요, 숫자상은 다변화했는데 위기 때는 같이 막히는 그런 모순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제는요, 우리나라 해군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거예요. 우리 해군은요, 더 이상 원에 나가서 국위 선양만 하는 그런 뭐 이렇게 폼만 잡는 그런 용도로 보면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는 실질적이어야 돼요. 이제는요, 한국 경제의 생명선을 지키는 보험 전력으로 우리 해군을 바라봐야 됩니다. 호르무즈와 홍해, 인도양의 안전은 우리 수출 경제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구축함과 군수 지원함, 해상 초계 능력, 해상 도메인 인식 체계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이걸 키워서 미래를 대비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항공모함 갖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럴 때 항공모함 쓰는 게 아니야. 항공모함은 미국 같은 애들이 쓰는 거야. 단 우리가 해상에서의 어떤 해상 초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무인기를 운용할 수 있는, 무인기를 다량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운용할 수 있는 무인기형 항공모함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해양수산물은요, 2024년 우리나라 무역함 컨테이너 물동량이 3,173만 TEU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어요. 이 TEU는 뭐예요? 표준화 그 컨테이너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바다 떠나서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방산의 방향도 바꿔야 합니다. 이번 전쟁은요, 단순히 우리나라가 무기만 잘 만드는 나라, 이걸 넘어야 돼. 이걸 넘어서 병목 위기 시대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 이 이미지를 우리가 전 세계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두드려 맞은 걸프 국가들, 이란한테 요번에 두드려 맞아서 맞아보니 아픈가를 느껴본 이 중동 국가들은요, 원하는 게 단지 전투기나 뭐 자주포, K9 자주포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뭘 원해요? 통합 패키지를 원합니다. 즉 드론 방공, 저고도 요격, 항만 방어, 에너지 인프라 보호, 탄약 재보급, 그다음에 C4Y, 해상 감시까지 묶인 전체 토탈 패키지를 원할 거예요. 즉 우리 방산요, 앞으로 플랫폼 중심 수출보다 국가 생존 패키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제 전쟁은 여러분들 전차 대 전차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산업과 항로와 도시 기능을 유지하느냐의 싸움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는요, 여러분들 방공과 센서, 우회 물류와 분산 인프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우리가 목도했잖아요. 더 중요한 건 이런 토탈 솔루션 패키지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나라, 더군다나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는 어디다? 대한민국이란 걸 이번 기회에 전 세계에 확실히 각인시켜야 합니다. 트럼프는 여러분들 전쟁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동맹국들은 트럼프가 만든 혼란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이죠. 너무 억울해요. 진짜 억울해요. 근데 뭐예요? 억울하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억울한 과정에서도,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흔들림 없는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죠. 언제 전 세계가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어렵지만 근데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기회가 왔잖아요.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자, 오늘 샤르의 엑스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